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윤태윤입니다. 자, 신효섭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한나인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57분 만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2시간만 넘게 민생을 주제로 대화하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9번째 거부권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정부는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운동권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당의 기조에 맞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86세대를 겨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물타기 하려는 철진한 이념 공세라고 맞서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천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나무로 연습까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가 나무에 찌르기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극단적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죄를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차범근은 왜입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조국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차 전 감독은 정치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과거 대표팀 감독 시절 가족까지 비난을 당한 경험이 탄원서 제출 배경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망가진 스포츠 정신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커피업체의 후원사 선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각각 1억 원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김 전 감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구속 여부는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2시간 반이 넘도록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것을 두고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제 만남을 기점으로 민생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당정 간 민생 협치를 강조했다고 하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어김없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제 윤 대통령과의 이 오찬 회동에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한 위원장은요, 이 당정 갈등의 배경으로 꼽혔던 공천이나 영부인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확실하게 말했다면서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민생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늘 7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제2테크노빌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론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고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맞춰 더 빨라지고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보면 함께한 어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들보다는 당정 간 협치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우선은 이 갈등설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손을 맞잡은 바가 있었죠. 이후에 엿새 만인 어제 전격 오찬 회동까지 하면서 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 어제 회동이 민생과 경제 등 이 국정을 놓고 소통하는 당정 협의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오찬 회동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이상할 게 전혀 없다며 민생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2시간 동안의 오찬을 함께한 뒤에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37분간 차담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한 위원장에게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관 등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집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더 하고 가자며 먼저 차담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 듣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모습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루라 기자, 어제 논의됐던 민생 현안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담겨 있습니까? 이 어제 오찬 회동에 함께한 그 다른 참석자들 전원에 따르면은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요, 뭐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등 해서 이게 뭐 금융과 반도체 문제 등 이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 무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이제 50인 미만 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확대 적용으로 영세업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 유예를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죠. 바로 철도 지하와 관련한 이 심도 깊은 논의도 오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철도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면은 도시가 단절된다. 이 지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또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련된 일정도 소화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에 이어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한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도 철도가 이 도심을 지나면서 도심을 가르게 되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점심 회동에서 두 사람의 갈등 배경이 됐던 공천이나 아니면은 영부인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장육수 기자,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오찬 회동에 같이 참석했던 윤재욱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한 얘기만 주로 나눴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김경률 위원 문제나 영부인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없었냐 이런 질문에도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뭐 말씀 나누신 건 없으셨나요?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점심 회동.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라 기자,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이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갈등을 완전 봉합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정이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모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요. 어제 이 오찬회동에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이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함께 참석한 것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정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갈등 잔존설이나 뭐 여진 가능성 이런 거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정이 이제 동반자적 관계에서 결국 같은 목표로 가야 되고 결국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 형태로서 대응을 하겠다는 뭐 마지막 다시 하면 의견의 합치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나. 언론의 시각도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뇌관은 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 보는 시각 물론 그 전망도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만 그 어제의 그 모습은 결국은 그 마치 잔불처럼 계속 언론에서 갈등 잔재설 뭐 계속 여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회합이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60분 가까이 비공개로 대화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 못할 용산 밀실 회동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수직적 당정 관계를 명명백백히 보여줄 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민생을 핑계로 무려 2시간 40분 가까운 회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자, 두 사람의 점심 회동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을 통해서 공천 관련 당무에 개입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런 고발 소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과 한 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 최승 교수님.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오찬 회동, 거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민감한 김건희 여사라든지 공천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최고 국민의 눈높이에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앞뒤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공을 용산으로 넘긴 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자꾸 이 얘기를 꺼내봤자 동호 반복인 거죠. 용산에 이제 입장이든 해명이든 설명이든 네. 그 과정만 남은 거고 지금 원래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대 그 중요 포인트가 있다. 뭐냐면 구도와 인물과 이슈가 있다. 네. 즉 정책이라는 건데 지금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쌍방 심판론이냐. 그다음에 네. 인물은 지금 각 당이 공천 작업에 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슈, 즉 정책이죠. 지금 거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 아젠다,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 안 보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민생이 성과를 내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공약들을 국민 앞에 던져야죠.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안을 만들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공약화, 그다음에 그걸 정책화해가지고 국민 앞에 상품으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한 거예요. 지난번 서천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봉합이었다면 저는 어제는 확실한 민생과 이번 총선 전략을 당과 정이 함께 나가자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기투합의 현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말 2시간 40분 동안 민생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했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왔어야 되잖아요. 네네. 추상적인 얘기들 굳이 만나지 않았어도 얘기할 만한 얘기들을 그날의 뭐 주제였다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민생의 핵심 주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까지 이 그 대통령과 위원장 간의 갈등의 타임라인을 쭉 보면 네. 지난달 21일 날 갈등 보도가 최초 있었고요. 드러났죠. 예, 사퇴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거부했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예. 이틀 후에 서천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관련된 발언들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습니다. 단속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이슈하지 말라는 정리하는 자리였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고 민생이 주된 이슈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 참석자 구성원만 봐도 네. 거기 이관섭 실장 있었고요. 그렇죠. 윤재원 원내대표 있었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던 3명 당사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오셔서 네. 한호섭 정무실장 이렇게 5분 자리라고 하면 민생에 대한 이슈를 논하는 자리가 이렇게 구성될 리가 없죠. 국민의힘의 정책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네. 민생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그 입장을 발표할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믿겠는데 이 구성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민생 얘기가 주로 아니었다. 지금 당의 어떤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단속 이런 게 목적이었던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변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제 있어서 총 6명이 참석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보도들을 보면 늦지 않은 시일 안에 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에서는 비판 여론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의 이 제의 요구안 즉 거부권이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라고 밝히면서도 네. 그렇다고 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장미란 차관이요, 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여야 간의 이 특별법 안에 이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충분히 논의해주길 요청한다라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 한 총리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2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이제 거부권 행사인데 사실 이견이 굉장히 컸던 만큼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한들 이게 합의점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9일에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여당은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히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습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를 통해 진정한 유족 지원만 어렵게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야당은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목소리도 각각 듣고 오시죠.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법을 시행해서
국민의 갈등을 뻔히 예정된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런 점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입니다. 네, 헬로윈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이 전해지자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진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를 했지만 유족들은 이 배상이나 지원이 아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 거부한 제가 한다면 이제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이루라 기자? 네, 맞습니다. 야당은요,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함께 이 용산 대통령실 등을 찾아서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이 거부권 행사 뒤에 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재표결 시점 등도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한 200석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야당의 의석은 180석인 만큼 아무래도 이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는 어제 정무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 영부인 명품백 의혹을 꺼내 들자 여당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 이슈로 맞섰습니다. 자, 공방전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네, 어제 야당 주도로 열린 정무위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 취득 논란과 관련해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등을 상정해 긴급 혈안 질의에 나서자 강민국, 김희곤, 윤한홍 3명의 의원만 참석한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재킷의 행방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얘기라서 논란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과거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프랑스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한글이 새겨진 고가의 명품 재킷을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당 명품회사 측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서 이 재킷을 박물관에 기부를 하고 박물관 측이 이걸 인천국제공항에 전시를 했는데 일각에서 이 재킷의 패턴이 여사 방문 때 입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해당 재킷을 개인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바가 있는 건데요. 그러자 명품회사는 당시에 김 여사가 대여한 옷은 착용 후에 바로 돌려받았고 착용 의상 그대로 국가기관에 기증할 수는 없다는 자체 기준에 따라서 옷을 새로 제작해서 기증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때 논란을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무위 상황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민생 현황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라고 했는데 이건 오직 누가 봐도 이거는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는 함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타임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에요.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명품 재킷 관련 의혹을 꺼내들면서 김건희 여사의 논란도 국고 귀속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강민국 의원은요,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 사건이라면서 야당에 맞서기도 했는데 이후 여당 의원들은 이 야당의 단독 소집에 반발을 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퇴장한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두고 이번에는 권익위를 향해서 공세를 펼쳤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권익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있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석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의 답변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청하고 나서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상 금감원장이 이 문제에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어제 정무위 회의에서 좀 흥미로운 장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 관련 질의가 오가던 중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 이렇게 끼어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윤 대통령은 왜 다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며 증거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민생, 주가 조작.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다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가 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 제가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저도 사실은 뭐 20년 이상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해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거고 이 사건은 그러면은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뭐 봐주게 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제가 중앙지검 있어서 그러는데 그만 정말 이걸로는 더 이상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라니까요. 원장님. 자, 어느 누가 와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일 겁니다.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시작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운동권 심판론을 기초로 내걸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공천 접수가 시작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인지도 있고 대야 투쟁력 있는 인물들이 야당이 장기 집권 중인 지역구를 중심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현역과 예비 후보가 많은 수도권에 자객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 구도를 굳히려는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끌고 가려는 민주당 간 충돌은 총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 기조에 따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민주당 86 운동권의 큰형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낸 상태인데요. 어제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 전 실장 대항마라는 취지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당내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제 그 비대위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준비 중인 이 서울 중송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의 경쟁력을 강조하려던 취지긴 했지만 한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 시스템 공정을 약속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만 띄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이제 비판과 함께 또 사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먼저 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마포을 출마를 발표했다가 이 사천 논란을 빚어졌던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건데요. 중성동갑에 출마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예비 후보는 누굽니까, 윤성 기자? 네, 이 중성동갑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그 윤 전 의원 외에도 권오현 전 대통령 행정관 등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나오자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 전 행정관은 이 80이나 90,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생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아서 허탈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당에서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 또다시 불거진 이 사천 논란,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어제 언급한 건 총선의 시대 정신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과 공천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군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설명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저는 윤희숙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여당 대표로서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특정 지역 후보자를 언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의 지향점과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게 공천을 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경쟁자 입장에서는 불안과 우려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수하고 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역시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는 통화도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한 위원장이 자신을 언급을 한 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들이 다 한동훈 그 위원장이랑 아냐 최근에 얘기했냐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인기가 많은가 보다 했는데 진짜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무슨 사천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분 속에 이 공익적인 정말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분은 지금 뭐를 하든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찾아와야 되는 지역들. 그거 말고는 전반적인 판때기를 좀 유리하게 만드는 거 2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거론한다는 것. 그럼 거론되지 못한 후보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정 후보는 언제든지 또 언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벌써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을 발표했잖아요. 네. 전체 의석수,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석이면은 20% 한 50개 정도는 우리가 우선 공천, 전략 공천인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경선을 붙이는데, 자, 경선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5 여론조사 50과 당원조사 50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이른바 험지, 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뺀 전 지역이죠. 여기는 여론조사 80과 당원조사 20으로 하겠다,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공천 기준도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다 해놨는데 비대위원장, 당의 대표인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도 영입한 분이 누구 특정인을 거명한다.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는 방점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즉 전선 형성, 구도 형성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른바 586 정치청산, 정치개혁, 시대교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선점해 보겠다. 그래서 이슈화를 시켜서 나가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면서 이런 얘기하면 모를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러한 말들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다는 많이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징후가 나오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이거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아주 정밀한 손을 가지고 잘 끌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선거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어서 뭐 그렇게 새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치밀하지 못했다, 정교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를 지금 하시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2달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네. 물론 기존의 정치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지지층에서는 신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한다는 건 구태나 낡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맞다고 하는 대로의 정치를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이 현실 정치와 어떤 정당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미 지금 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든가 총선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정 후보, 특히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후보를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경쟁하는 후보들은 이제 이 선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무색해지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초래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뭐 당내 지지도도 높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당정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촉발되면 당내 갈등을 또다시 야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당내 여러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실장과 굉장히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윤희숙 전 의원이 운동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라면서 임 전 실장을 저격을 하니까 임 전 실장도요, 이 상대를 향해서 여의도 정치를 하면 귤이 탱자가 되는 귤화 위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먼저 두 사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토착 외구 그리고 죽창가 그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뭐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바탕 설전이 오간 가운데 오늘은 또 윤 전 의원이요. 이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이었죠.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의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윤 전 의원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 뭐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 지식도 없다. 뭐 이 정도 식견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공격도 받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데다가 친문의 중심인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집중이 되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갑자기 친문은 안 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친문인 윤건영 의원도 친문과 친명을 가르는 뺄셈 정치는 안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야당의 유일한 힘은 단합이고 단결이거든요. 솔직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은 선심성 공약도 가능하고 쓸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문이다, 친명이다, 가르는 뺄셈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도 그 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인사 중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 잘 보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추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좀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본인의 SNS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한다며 임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28일에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임종석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임종석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을 키운 건 내가 아닌 추미애 장관인데 기억의 편집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측은 당시 윤석열 추미애 싸움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었다면서 당에서 임 전 실장의 출마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재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을 필두로 한 86 운동권의 용퇴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지역구 후보, 예비 후보자들 면접을 민주당은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명단을 일단 컷오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폭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민주당으로서는 86 운동권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일 텐데요. 네. 앞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86에 대한 일률적인 감점 기준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당 지도부는 86이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민주당 공관위가 하위 20% 평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86들 중에서도 불출마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친문계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86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컷오프를 시키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 정도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20% 정도인데 사실 폭도 폭이지만 어떤 인물을 빼고 어떤 인물을 넣느냐 이 인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합니까? 국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뭐 제가 표현이 상품입니다만은 정말 총선 상품으로 내놨을 때 국민이 박수 쳐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과 국가 발전에 대한 애국심 비전 기여에 대한 정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반면과 비명은 일단 솎아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1차 벌써 탈당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나니까 지금 2차전은 뭡니까? 친문들 좀 나가주세요. 혹은 친문들 불출마하지 마세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마저도 정리가 됐다. 그럼 3차는 뭐겠습니까? 찐명이 이제 진명 나가라 하겠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 같아서 당내에서 우려와 지금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박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 멜론이냐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도 이런 갈등 관리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시대 정신이나 있지만 민주당은 도대체 그러면 찐명, 비명 가르는 진명 감별사가 오냐라는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번 공천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공천이 될 수 있다. 이건 분명해 보이죠. 반박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반박할 게 없는 게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방식의 경쟁이 과연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런 걸 어떻게 볼지 좀 답답하고. 지금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불만을 좀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으로 지금 이 선거를 치르고 거기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내가 후보가 되겠다. 이걸 지금 본인의 어떤 총선 전략으로 쓰겠다는 건데 당내 경선에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면 그걸 과연 국민들이 이런 방식의 진행된 경선을 지켜본 후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겠냐는 겁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요.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 내가 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정치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긍정적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5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민주당은 어제 열린 이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광주 방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이 대표의 광주행은요, 지난해 5.18 민주화 기념식 이후 약 8개월 만인데요. 이 민주당은 어제 회의에서 이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이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광주 외에도 부산, 충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 부산의 경우는 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 대한 실망이 좀 있는 만큼 민주당이 그 민심을 좀 파고들 수 있다 이런 점도 언급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표심을 다지는 한편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가 참여하는 제3지대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광주행을 논의하기 하루 전인 지난 28일이죠.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하는 데 합의했고 이 대표의 광주 방문 예정일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만약 이 대표의 광주행이 확정된다면 개혁미래당 창당대회 바로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안방을 단속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지난 26일 강선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번 회견을 통해서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 비전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날짜를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계획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측에서 정확한 회견 계획을 밝히지 않자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광주 내려가는 건 이낙연 전 대표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앞서 한다는 것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이 대표는 먼저 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점 이걸 좀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도 더 날카롭게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요,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이 국민 앞에서 국정 운영의 비전을 밝히지 않으니까 야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 무능한 정부, 여당을 부각을 하고 또 이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피습 사건 이후인 지난 19일 출석을 시작으로 12일 만에 벌써 5번째 출석입니다. 오늘 이 대표의 출석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도 유동규 전 본부장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동규 씨가 지난 재판에서 1,000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신도시 개발 포기한다고 발표하셔놓고 개발 계속하신 게 맞나요? 네, 이런 상황에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했던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주도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종북 세력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를 하면서 이 사례만이 해결책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졌다 이렇게 부산지검이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김 씨가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참석한 이 부산 서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과 부산을 잇따라 오가면서 범행을 시도를 했고 또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에서 나무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어제 이 부산지검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 검찰은 이 습격범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김 씨의 범행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란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네.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 씨에겐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주목이 됐었던 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 세력 그리고 공범 의혹 관련 수사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앞선 경찰 조사 결과와 같이 이번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 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100여 명 이상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DNA와 메모 필적 감정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 김 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부산지검 설명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공범이나 배후에 대하여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이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가 성명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단히 부실하고 실망스럽다면서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의 근원적 원인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신상, 당적, 변명 등을 이제 공개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는요, 이 수사 당국이 소극적인 수사를 일관하는 사이에 또 다른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면서 이 배현진 의원 사건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간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총수는 누구의 지시인가?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윗선 누가 물총수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가짜 뉴스의 근원지 시작은 바로 국무총리실이었다. 국무총리실은 누구 산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정치에 눈을 멀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고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면서 공천을 앞두고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서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극한 대립과 상대 진영에 대한 정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 이상 갈등과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오의 산물을 이용해 더 큰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직전에 광주 방문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얘기도 기자들과 나눴지만 평가 패널 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견제하기 위한 거로 봐야겠죠? 4일 날 바로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그 당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창당대회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겠다는 거는 딱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많고 많은 난 왜 그걸 또 택하겠습니까? 하필 왜 그날이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진화하겠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혹시라도 모를 제3지대나 신당의 바람을 광주에서부터 차단하겠다. 호남에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가 뭐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는 그거에 앞서서 이낙연 대표라든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왜 탈당했는지 그걸 고민해야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당의 불공정 시스템에 의해서 탈당하거나 혹은 당을 떠나려는 의원들이 있는 거를 막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지 지금 삼지대가 뜬다고 개혁식 다른 신당이 출범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다음 물론 뭐 그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걸 진화하는 게 그 정치는 사실은 그거는 플랜 B의 정치지 플랜 A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내 단속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게 공천 관리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갈등 없애고 네.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죠. 외부로 눈 돌리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그렇죠. 해라. 뭐 이런 말씀이네요. 어떻습니까? 창당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견제를 하거나 뭐 그 효과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없는 일정을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미 뭐 1월 초에 부산도 가셨었잖아요. 네. 주요 이슈가 되거나 선거 전략상 꼭 필요한 부분은 가는 일정이었을 거고 호남은 뭐 민주당의 가장 중요하니까 설 민심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또 수도권 민심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 부분을 의식해서 없는 일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움직임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서 논쟁적인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파장이 적지 않던데요. 네, 저도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4개의 주권, 그러니까 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에 한해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그 해당 직렬에 그 공무원이 되려면은 병역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이 군 복무 이력을 호봉에 반영을 하고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서 이 불이익은 최소화하겠다며 이러면은 연간 1, 2만 명의 병력이 추가 확보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공약을 두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2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이 성별 갈라치기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누가 나한테 충성을 할 것인가 해서 이 20대 남성으로 좀 분할을 한 것 같다면서 국민 갈라치기 또는 뭐 비례 한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 외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정책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책을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충성할 것인가 해서 20대 남성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 같아요. 제3지대를 조창하고 나갔다면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줄 만한 메시지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이러한 공약들에서 어떤 비전과 메시지가 있는가. 제3지대를 만든 만큼 좀 국민들을 위한 비전과 그리고 전략 이런 희망들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고 현역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한 번 정도는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김민수 대변인의 비판을 맞받아치면서 그런 병력 부족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안을 말씀하라며 대만처럼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모병제
늘 나오는 AI, 로봇 군대 같은 소리 말고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껏 나온 정부 여당의 대책은 120kg 고도 비만자 입대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여당이 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야당처럼 정치하는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또 이 대표는 어제 성별 갈라치기란 지적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식 병역 모델을 언급하면서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이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병역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듣고 오시죠.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식 병역 모델도 저희가 연구해서 언급했지만은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4개 직렬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자라고 제한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여성 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는 거지만은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어떤 병역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 국방부에서는 뭐 어떤 얘기 나옵니까? 네, 일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요 오늘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답을 했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성 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영입인재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민주당과 윤 정권 모두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낙연 위원장은 어제 오후 이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방탄을 하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방탄을 해서 이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라며 이 민주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한 이 정권 심판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요 지난 주말에도 깨끗한 정치하겠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이 되겠다, 죄 지으면 처벌받겠다라면서 이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을 했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정당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고 못하고 있는 정권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갖고 방탄해. 방탄 사준지간이 됐어. 몇 사람 정치인 살리기, 진영 이익되게 하기 이것에 목매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우리 진영이라 섬기고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당 되겠습니다. 제3지대 소식들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죠. 차범근 전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냈습니까? 네, 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이 차범근 전 감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저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고 확신을 한다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연이 없는 조 전 장관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다? 좀 이상하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이유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가족에 대한 비난을 감내했던 경험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당시에 성적이 좋지 않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향해서까지 비난이 쏟아져서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차 전 감독 측은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잠깐만 더 해보도록 하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 그리고 어떤 젠더 이슈로 또 이제 비판 또 주목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당으로서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아주 그 정말 핫한 공약을 꺼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공약을 꺼내놓고 하다가 만일 제3지대가 큰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을 때 그때 화학적 결합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약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속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너무 빠르게 간다, 예, 앞서간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 지금 개혁 미래당과의 통합은 지워진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는 개혁 미래당에 공을 넘긴 건데 같이 하려면 들어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대당 통합 이런 걸 전제하지 않은 거죠. 이 공약을 과연 지금 개혁 미래당 측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메시지나 공약 발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